남편이 시어머니 유품으로 받은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를 몰래 다 팔아서 첫사랑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 아들이 밤중에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훈 아저씨가 우리 집 전세금 3천만 원 내주셨어요. 저희 이제 한 가족이에요. 아줌마는 이미 30년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니에요? 저는 그날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순, 올해 56입니다. 남편 김재훈과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석 달 전까지는요.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고 야근도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밤 12시가 훌쩍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의심부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고 무엇보다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후배라며 업무 때문에 연락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서 휴대폰을 확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며 차갑고 방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려서 그냥 봤을 뿐이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깁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자동으로 사과를 하던 제 모습이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를 부르며 남편은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훈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자기가 뭐든지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요. 그 목소리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어깨는 유난히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차려놓고 물었습니다. 어젯밤 통화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업무 때문에 급한 일이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짓말이란 걸 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쯤은 이제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라는 후배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순간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며 회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남편은 갈수록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저와 마주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별일 없다는 말.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커져가는 의심을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 명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 우리 남편과는 어떤 관계인 걸까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남편 통장을 확인한 건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남편 몰래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통장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다니 이게 정상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체 내역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총 2,3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체를 받은 사람 이름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연, 날짜와 금액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월 15일 500만 원, 3월 28일 800만 원, 4월 5일 1000만 원. 액수도 충격이었지만 정작 저를 무너지게 만든 건 메모란에 적힌 문구들이었습니다. 명훈이 치료비, 항암제 비용, 병원비 지원.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훈이라는 아이가 암에 걸렸고 그래서 남편이 돈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을까요? 부부인데.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왜 혼자 결정한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박지연에게 돈을 보낸 게 맞느냐고. 남편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통장을 봤다는 사실부터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히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은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아들 명훈이가 췌장암에 걸렸고 항암 치료를 받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학 동기라니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건지 묻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큰 돈을 보내면서 왜 제게는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남편은 제 반응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돕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부부라면 적어도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라며 상의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나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금목걸이라도 하고 가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부치들이 들어있던 서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팔찌도, 금목걸이도, 금반지도, 결혼 20주년에 남편이 사줬던 금목걸이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다시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금이 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팔았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그랬느냐고 묻자 명운이 항암제가 한 달에 800만 원이나 든다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것이었고 시어머니 유품이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금부치가 더 중요하냐고요. 명훈이가 25이라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며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신은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왔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집도 있고 아이들도 독립했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이혼을 했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아들까지 암에 걸렸다고요. 말을 하다 말고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건강하게 잘 컸지 않느냐며 아픈 자식 둔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명훈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는 걸 막는 몰인정한 아내처럼 스스로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300만 원, 시어머니 유품,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간 남편, 그리고 박지연이라는 여자. 이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박지연이라는 여자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명훈이라는 아이에게서 전화를 받게 될 줄은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골프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골프복이 아니라 새로 산 듯한 캐주얼 재킷을 입고 있었고 면도도 유난히 깔끔했습니다. 향수까지 뿌린 모습이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의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분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남편 차가 나간 지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도 바로 집을 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앞에 가는 그랜저를 따라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잠시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미행이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프장으로 가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남편 차가 멈췄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자연스럽게 차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긴 웨이브 머리, 명품 가방을 든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초반쯤으로 보였지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커피는 이미 차가워졌고 제 심장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연인처럼 아주 익숙한 손짓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고 남편은 웃으며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레 파킹으로 차를 가져오자 남편은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여자가 차에 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언가를 말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그만 파란색 상자였습니다. 남편이 그 상자를 열어 여자에게 보여주자 여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차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그들의 차에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차 안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손에 아주 정성스럽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손을 펼쳐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햇빛에 반짝이는 반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남편은 그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차 안에서 길게 뜨겁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 옆 기둥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제게는 한 번도 저런 표정으로 웃어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골프는 잘 치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날씨도 좋고 재미있었다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저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은 씻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요즘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밤 11시가 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순 씨가 맞느냐고 낯선 목소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이명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던 그 명훈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방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재훈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30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진도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훈 아저씨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친아버지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재훈 아저씨가 자기 집 전세금 3천만 원을 내줬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집도 보러 간다며 저는 이미 30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자기들 차례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가 정말 암 환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차피 재훈 아저씨는 자기들 편이라고요. 조용히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서로 편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욕이 입 밖으로 나왔고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을 기다렸고 저는 의무감으로 산 사람일 뿐이라고 그 말을 재혼 아저씨가 직접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오늘도 두 사람이 만나 프로포즈를 했고 반지까지 끼워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재혼 아저씨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며 저와 있을 때는 그런 표정을 본 적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췌장암도 항암 치료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그 아들은 함께 짜고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돈을 시어머니 유품까지 팔아가며 그들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이미 새 집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요. 눈을 붙이지 못한 밤 내내 명훈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차갑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름을 검색했지만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지연이라는 이름부터 차근차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마침내 계정을 하나 찾았습니다. 계정명은 지연스 데일리.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그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팔로워는 50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게시물을 하나씩 눌러보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게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훈이 계정을 찾았습니다. 박지연 계정에 태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정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죽어가는 암 환자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주 전 게시물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축구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명훈이는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병색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체력이 미쳤다느니 오늘 경기 최고였다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은 북한산 등산 인증샷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두 팔을 벌리고 만세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환자가 북한산을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아래로 내리자 2달 전 게시물들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다낭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리조트, 수영장, 현지 음식 앞에서 웃고 있는 얼굴.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에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돈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돈으로 제 금팔찌를 팔아서 저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을 더 뒤졌습니다. 명품 옷, 명품 신발,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훈이가 다닌다던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였습니다. 환자 박명훈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인지 묻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확인해 주겠다는 말에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조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담당 직원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명훈이라는 환자는 이 병원에 진료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내원 기록이 전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길로 다른 병원들도 알아봤습니다. 어디에도 박명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암 진단도, 항암 치료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명훈이는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축구하고 등산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을 즐기는 아주 건강한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연이라는 여자와 그 아들은 우리 남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카드 영수증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된 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프린터를 켰습니다. 통장 내역, 이메일, SNS 캡처 화면까지 모두 출력했습니다. 이제 너희 게임은 내가 끝내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이미 제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는 걸. 증거를 모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저를 거실 소파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은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순아, 우리 이혼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제 의미가 없다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갑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남편은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사랑도 없이 습관처럼 산 세월이었다고 그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지연 그 여자 때문이냐고 묻자 남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지연 때문이라고 자기는 30년 전부터 그 여자를 사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고 저와의 결혼은 부모님 뜻 때문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뭐였느냐고 30년을 함께한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고 묻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다며 남은 인생은 지연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명훈은 암 환자가 아니었고 모든 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자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명훈이 아프든 말든 자기가 지연에게 돈을 쓴 건 자기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제 금까지 팔았다는 말에도 남편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30년 동안 충분히 편하게 살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의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라고요. 그리고 30년의 결혼 생활이 숨이 막혔다고 지연을 만나고서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남편은 지연과 명훈, 셋이서 새 출발을 할 거라고 했고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며 집은 제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연과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말이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으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가 나오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눈물이 멎자 머리가 이상하리만큼 맑아졌습니다.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퉁퉁 부은 56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아, 너가 원한다면 제대로 끝을 보자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에 모아둔 증거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 SNS 캡처,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미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모두 끝냈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강남역 근처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제가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천천히 넘겨보던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증거 정리를 정말 잘해두셨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그 아들까지 모두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과 이명훈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허위 사실로 금품을 편취한 점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확실히 인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묻자 변호사는 제가 30년 동안 가정을 책임져 왔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분명히 있다는 점을 들어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역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어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H전자 부장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회사 윤리 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화요일 저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지연과 이명훈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SNS 캡처본, 병원 조회 결과, 송금 내역과 녹취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취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에는 H전자 인사팀 앞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부장 김재훈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메일에는 남편의 혼외 정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기사건 연루 정황을 사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증거자료도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지에 민감합니다. 특히 임원급 윤리 문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요일 오후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느냐며 목소리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인사팀에 불려갔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자 남편은 제가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잘리면 저도 끝이라며 재산분할 받을 것도 없어진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말을 변호사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에 감사하며 현재 징계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는 안내였습니다. 화요일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연과 이명훈이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요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직위해제가 되었고 출입증도 회수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당신 짓이냐고 묻는 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청담동에서 보았던 그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 눈가에 진 다크서클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아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고요. 그러자 남편을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며 다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명훈이가 나타났고 그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지연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부치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남편이 몰래 가져가 당신에게 준 걸 다 알고 있었다며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명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축구도 해외여행도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드나들어야 하고 전과 기록이 생기면 비자 받기도 어렵다고요. 그 아이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박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60%, 위자료 5천만 원, 연금분할 청구까지 모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 쪽에서 조건을 깎으려 협의 이혼을 제안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말라고 재판으로 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정까지 갈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그만하자며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30년 참고 살았다는 그 말 그대로 이제는 똑같이 겪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한 뒤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 달 사이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30년 전의 순한 박미순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라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단단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길었고 남편 쪽 변호사는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형사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이명우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지연은 공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품을 편취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남편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윤리위원회 조사 끝에 남편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23년을 다닌 회사에서 그는 조용히 자리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과는 이혼 판결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65%, 남편이 35%,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결정됐고 연금 분할 역시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렇게 30년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할 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하나씩 되돌려 주었습니다. 저와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했던 말, 그 여자와 있을 때가 편하다고 했던 말,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던 말. 그 모든 말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지연에게는 자기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속였고 받아낸 돈이 1억이 넘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첫사랑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믿은 건 아주 교묘하게 꾸며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혼자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한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정리됐고 대출은 남편이 모두 갚았습니다. 예금의 65%와 위자료 8천만 원은 퇴직금에서 정리됐고 연금도 분할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저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늘 남편 눈치 보느라 멀어졌던 사람들이었죠.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사는 것 같았거든요. 새 일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보조로 일하게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하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달 뒤 마트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고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떠나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